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사업이 올해 말 종료됩니다. 후속 프로그램이 마련되지 않아 앞으로 건강검진 사업이 차질을 빚을까 우려됩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이번 주 4대 그룹과 만남을 갖기로 하는 등 재벌 개혁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계란과 닭고기 등 밥상 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자 정부가 물가를 잡겠다고 나섰습니다. 국내 금융사들이 올해도 기회의 땅이라 불리는 미얀마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잇따라 지점을 늘리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연장 양한나입니다. 10년째 추진돼온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사업이 올해 말 종료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사업은 중년기로 접어드는 만 40세와 노년기로 접어드는 만 66세가 된 국민에게 무상으로 건강검진을 해주는 건데요. 생애전환기 진단 사업은 종료되지만 이를 대체할 후속 프로그램은 마련되지 않아 건강검진 사업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창신 기자입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만 40세와 만 66세에 무료로 받았던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사업이 올해 말 종료됩니다. 이 사업은 참여정부 때인 지난 2007년 처음 시작됐는데 중년기로 접어드는 만 40세와 노년기로 접어드는 만 66세의 건강검진 비용을 국가에서 전액 지원해주는 겁니다.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은 1차와 2차로 나눠 1차 때는 혈액검사, 암검진, 노인신체 기능검사 등을 실시하고 2차는 1차 검진 결과에 대한 상담, 고혈압 및 당뇨 확진 검사, 우울증 검사 등을 실시합니다. 비용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종료되는 건 맞는데 새롭게 예를 들어서 40대 이렇게 되신 분들에 대해서 검진의 비용을 부담하느냐 안 하느냐는 저희도 지금 건보공단이라든지 논의를 좀 해가지고 결정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사업 종료가 코앞으로 다가왔는데도 후속 사업이 결정되지 않은 겁니다. 의료계에 따르면 이 같은 건강진단은 보통 6에서 10만 원가량 들지만 생애전환기 진단 사업이 종료되면 내년부터 일부 진단에서 추가 비용이 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보건당국과 의료계에 따르면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사업은 종료되더라도 대상을 늘려 사업이 개편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를 들어 우울증 검사의 경우 40세, 66세 하던 것을 40세와 50세, 60세로 늘리고 노인 신체기능 검사의 경우 66세만 하던 것을 60세와 70세, 80세에 검사를 하는 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건강 증진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담배세 인상분 개별 소비세와 국민건강증진기금을 활용해 건강 증진 사업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겁니다.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사업이 종료되더라도 확대될 것으로 관측되는 이유입니다. 새 정부 들어 이 같은 사업을 추진할 보건복지부 장관 인선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종료가 얼마 남지 않은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사업을 대신할 후속 사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재벌 저격수라 불리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본격 행보에 나서면서 재계가 살얼음 판을 걷고 있습니다. 재벌 개혁을 천명한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부 거래와 일감 몰아주기에 칼끝을 정조준한 건데요. 김 위원장은 이번 주 삼성과 현대, SK, LG 등 4대 기업을 직접 만난다는 계획입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재벌 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주 4대 그룹과 만납니다. 이 자리에서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이고 사회적 상생에 자발적으로 힘쓰는 모습을 주문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위는 재벌 총수일가의 사적인 이익 추구 행위를 엄격히 차단하기 위해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기준이 되는 총수일가 지분율도 낮출 계획입니다. 현재 총수일가 지분율 기준은 상장사 30%, 비상장사 20% 이상입니다. 이를 각각 10%씩 하향 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렇게 되면 현대차그룹의 물류회사인 글로비스 등이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현재 공정위는 45개 대기업 집단 일감 몰아주기 실태를 점검 중입니다. 법 위반 혐의가 발견되는 기업에겐 규모와 무관하게 직권조사로 철저히 대응할 방침입니다. 이처럼 공정위의 칼날이 날카롭게 조여오자 몸살이기에 들어간 재계는 분주한 모습입니다. 공정위 고발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된 한진그룹은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 등 총수 일가가 지분 100%를 갖고 있는 비상장 회사인 유니컨버스 주식을 대한항공에 무상 증여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11월 공정위는 한진그룹이 유니컨버스 등 총수일가 소유의 비상장사의 일감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며 지난 11월 조원태 사장 등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문제의 회사를 대한항공에 증여함으로써 향후 검찰 수사에서 선처를 구하기 위한 행보로 보입니다. 조원태 사장은 김 위원장이 취임한 지 하루 만인 지난 16일 대한항공을 제외한 진에어 등 5개 계열사 대표이사에서 물러났습니다. 2014년 이후 국내 30대 그룹이 공정위로 부과받은 과태료, 과징금 등 각종 제재 금액은 1조 3천억 원입니다. 김상조호 공정위가 본격 출범하면서 대기업은 초긴장 상태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조류 인플루엔자부터 가뭄과 폭염까지 이어지면서 밥상 물가가 심상치 않습니다. 서민들의 부담은 더 늘어만 가고 있는데요. 이에 정부가 고삐 풀린 물가를 잡겠다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대책을 되풀이한 것이라는 비판도 나와 치솟는 물가가 잡힐 수 있을지 우려가 큽니다. 이보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계란 50%, 닭고기 19%, 오징어 59%, 양파 50%. 작년과 비교한 가격 상승폭입니다. 여기에 수박, 참외, 포도 등 주요 과일 가격이 일제히 오르면서 과실 물가는 4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AI에 가뭄과 폭염 등의 자연재해까지 이어지면서 계란과 양파 등 농축수산물부터 참외, 수박 등 과일까지 안 오른 게 없을 정도로 밥상 물가가 뛰고 있는 겁니다. 고삐 풀린 밥상 물가를 잡기 위해 정부는 지난 19일 물가관계 차관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그동안 비축해놓은 물량을 풀어서 물가를 안정시키겠다는 비상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오전 태국산 달걀 샘플이 인천공항에 들어왔습니다. 이어서 내일 판매용 태국산 달걀 약 200만 개가 부산항을 통해 들어오는 것을 시작으로 매주 200만 개에서 230만 개에 달하는 태국산 달걀이 국내에 공급될 예정입니다. 이 밖에 정부는 닭고기값 안정을 위해 비축 물량 8,000톤을 방출하고 어획량 감소로 가격이 치솟은 오징어 1,404톤을 시장에 내놓습니다. 또 가뭄으로 급등한 양파값 안정을 위해 비축해놓은 6만 3천 톤을 시장에 공급하고 고랭지 배추에 대해서도 가격 상승에 대비해 8천만 톤 규모의 봄 배추를 비축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 같은 물가 대책은 효과를 보지 못했던 기존의 대책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천정부지로 치솟는 밥상 물가가 잡힐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안 그래도 팍팍한 서민들의 생활에 폭등한 식탁 물가로 인한 부담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국내 금융사들이 너도 나도 미얀마로 향하고 있습니다. 아직 금융 환경이 취약하다는 점을 파고들어 시장 선점에 나서는 건데요. 주로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소액 대출 사업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우리은행의 미얀마 현지법인 우리파이낸스 미얀마. 올 들어 미얀마 현지에 4개 지점을 추가로 열면서 지점이 총 18개로 늘었습니다. 농협은행의 미얀마 법인 농협파이낸스 미얀마도 현재 운영하는 3개 지점에 더해 올해 4개 지점을 더 열기로 했습니다. BNK 금융그룹도 이달 초 미얀마에 2개 지점을 더 열면서 총 12개 지점을 확보했습니다. 지난 2011년 개방 이후 기회의 땅이라 불리는 미얀마에 본격 진출하기 시작한 금융권이 올해도 미얀마 시장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미얀마는 아직 금융 분야가 낙후돼 있는 데다 서방계 은행이 진출하지 않아 시장을 선점하기에 좋은 곳입니다. 미얀마 정부는 현재 외국계 은행에 대해 현지 기업이나 개인과 거래를 금지하고 있는 상황. 이에 대부분 은행은 마이크로 파이낸스 법인을 설립함으로써 우회적으로 금융시장 진출에 나서고 있습니다. 마이크로 파이낸스 법인의 경우 은행업과 달리 100% 지분으로 설립할 경우 허가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마이크로 파이낸스는 저소득층에게 대출과 저축, 보험 등 금융 서비스를 소액으로 제공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미얀마의 저소득층은 돈이 필요할 경우 연 60%에 달하는 금리를 요구하는 사채 시장을 찾을 수밖에 없어 연 30%대 대출해주는 마이크로 파이낸스가 서민금융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국내 금융사들은 우선 소액 대출 사업으로 미얀마에서 기반을 다져놓으면 나중에 실적과 사회공헌 기여 등을 인정받아 은행업 허가가 용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가 선정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중기특화 증권사 5곳의 실적을 모아 중간 점검을 했는데요. 성과가 적어 지정이 취소된 중기특화 증권사는 없지만 그렇다고 눈에 띄는 실적을 보인 곳도 없어 내년에 있을 평가전까지 더 분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중소기업 특화증권사 선정 1년을 맞이해 중기특화증권사 5곳에 대한 중간점검을 마쳤습니다. 중소기업 특화증권사 제도는 금융위원회가 중소, 벤처기업에 대한 기업금융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제도입니다. 이번 중간평가는 중소, 벤처기업 기업공개 주관실적, M&A 자문실적, 중소벤처기업 투자펀드 운용 등 8가지 정량평가 기준과 3가지 정성평가 기준에 따라 실시됐습니다. 금융위가 지난해 발표한 중기특화증권사 운영지침에는 실적이 저조한 경우 지정 취소도 가능하다는 항목이 있지만 평가 결과 자격이 박탈된 증권사는 없었습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중간평가는 실적 점검 차원이었으며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라며 내년 2, 3월쯤 새로 공고하고 위원회를 구성해 지정된 회사를 포함해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중기특화증권사 지정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중기특화 증권사들의 실적이 좋았던 것은 아닙니다. 수익에 도움이 되는 중소기업 채권 주관이나 마케팅 효과도 함께 볼 수 있는 크라우드 펀딩의 경우 실적이 나은 편이지만 중소기업 M&A 자문 실적의 경우 유한타증권 3건, 키움증권 2건이 전부입니다. 중소기업 지원 펀드를 설정한 증권사도 코리아에셋투자증권과 IBK투자증권 2곳에 불과합니다. 중기특화증권사 관계자는 효과가 나타나기에 1년은 너무 짧고 중기, 벤처펀드의 경우 사모펀드로만 구성돼 개인 투자자들의 접근이 어렵다며 중기특화증권사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적 도움이 더 필요하다고 해명했습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글로벌 지수 산출 기관인 미국의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이 우리 시각으로 오늘 오전 5시 반 중국 A주를 MSCI 신흥지수에 편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과 경합관계에 있는 한국 증시에는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되고 있는데요. 한국과 함께 중국이 MSCI 신흥지수에 이름을 올리면 외국인 투자자가 중국 증시로 쏠릴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입니다. 자세한 이야기 정은규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정 기자, 우선 MSCI 지수가 어떤 것이고 또 여기에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의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지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MSCI 지수는 세계 증시를 가늠하는 대표적인 척도로 꼽힙니다. 미국의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의 자회사인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이 세계 주가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세계 각국 종목들을 바탕으로 산출하는 글로벌 증시 지표인데요. 크게 보면 선진국 시장과 신흥시장, 프론티어 시장 등 3가지 지수로 나뉩니다. 대형 자산운용사 등 세계적인 기관 투자자들이 이 지수들을 기준으로 운용하는 금액만 지난해 말 기준 무려 11조 달러로 추산됩니다. 전 세계 투자자와 기업들이 MSCI 지수 정기 변경이나 매년 6월 발표되는 시장 분류 심사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MSCI 지수를 산정할 때 편입되는 국가와 종목의 비중에 따라 지수를 추정하는 글로벌 자금의 흐름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네, 세계 투자금의 11조 달러가 이 지수를 참고해서 움직인다는 건데 이번에 중국이 새롭게 이름을 올리면서 또 자금 유입을 기대하고 있겠네요. 네, MSCI 지수에 포함되는 비중이 커질수록 해외 자금이 해당 국가 증시에 유입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기존에도 중국은 알리바바와 텐센트 등 홍콩과 뉴욕에 상장된 회사들의 주식이 반영돼서 MSCI 신흥국 지수에서 27.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중국 A222개 대형주 종목이 편입되면 비중이 0.73%포인트 오른 28.4%가 됩니다. 기존 27%에 비하면 이번 신규 편입으로 인한 상승폭이 미미해 보일 수 있는데요. 이건 초기 5% 편입 규정에 따른 것으로 순차적으로 편입 비중이 올라가서 100%가 되면 MSCI 신흥국 지수 안에서 중국 A주 비중만 약 13%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MSCI 신흥시장 지수를 추정하는 펀드 자금은 1조 6천억 달러로 추산되는데요. 단순 계산하면 이 펀드들이 지수를 따라 2천억 달러 이상 중국 주식을 더 산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다면 중국이 MSCI에 새롭게 이름을 올렸다고 해서 우리 증시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거란 얘기는 어떤 겁니까? 네, 전체가 100%인데 중국이 비중이 늘어나면 한국 등 기존 국가들은 비중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요. 여기에 따라서 외국이 자금 재분배에 나서면 한국 증시에서 일부 투자 자금이 이탈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당장 중국 A주 편입으로 한국물 비중은 0.23%포인트 축소돼 15.5%에서 15.2%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금융위원회는 이번 지수 조정으로 우리 증시에서 최대 4조 3천억 원 규모의 자금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다만 국내 증시의 외국인 투자 자금 순유입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우리 증시가 받을 충격은 미미할 것으로 진단했는데요. 우리 증시의 외국인 투자 자금 순유입 규모는 지난해 12조 원 규모였고 올해는 지난달까지 누적 9조 원 이상 들어와 최대 유출 가능 규모를 충분히 상쇄하고도 남는다는 겁니다. 또 금융위는 최근 1년의 사례를 보아도 1개월 동안 3조 원, 2개월 연속 6조 원 규모의 외국인 자금 유출 사례가 있었지만 당시 주가 하락폭은 월간 2% 수준으로 증시에 충격을 주는 정도는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중국이 이번에 이렇게 신흥지수에 편입을 하면서 또 다른 관심사가 한국 증시가 이제 선진지수로 편입할 수 있을 것이냐 말 것이냐 여부인데요.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정부는 그동안 중국 A주가 신흥시장 지수에 편입할 가능성에 대비해서 우리 증시의 선진시장 편입을 추진해 왔는데요. 선진국 지수에 편입될 경우 선진 주식시장으로 인정받아서 유동자금이 더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려면 먼저 관찰 대상국의 이름을 올려야 그 다음에 편입 여부를 결정받을 수 있는데요. 한국은 지난 2008년 선진 지수 편입을 위한 관찰 대상국의 이름을 올렸다가 외국인 요구 조건을 충분히 충족하지 못해서 2014년에 빠진 상태입니다. 지금부터 새로 이름을 올려도 2년은 더 걸린다는 얘기인데요. 현재로서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MSCI는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려면 24시간 거래되는 원화 시장을 개설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정부는 소규모 개방 경제이고 수출입 비중이 높은 우리 경제의 특성상 외환시장 안정성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받아들이기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네. 네, 중국 MSCI 편입이 우리 증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정은규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금리가 높은 비은행권의 중소기업 대출이 가파르게 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에 주력하는 사이 중소기업 대출의 증가세가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현재 비은행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대출금 잔액은 90조 7,001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비은행 금융기관에는 상호저축은행과 신용협동조합,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신탁회사 등이 포함됩니다. 비은행권의 중소기업 대출금 잔액이 90조 원을 돌파하기는 사상 처음입니다. 특히 올해 1월에서 4월까지 증가액은 9조 9,005억 원으로 작년 증가액의 2.8배 수준입니다. 이런 급증세가 이어지면 올해 연간 증가액은 지난해 19조 9,537억 원을 웃돌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국내 금펀드의 수익률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 조사에 따르면 지난 19일 기준 설정액 10억 원 이상 금펀드의 최근 일주일 수익률은 마이너스 3.23%로 테마별 펀드 수익률 중 가장 낮았습니다. 특히 블랙 로걸드 골드자 수익률이 4.5% 넘게 떨어졌고 한국투자킨텍스 골드선물 레버리지 특별자산 상장지수도 4.35% 하락하는 등 4%가 넘는 손실을 기록한 펀드도 나왔습니다. 금과 달러는 대체재 성격의 안전자산이어서 달러화 가치가 상승하면 금값은 떨어집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지난 14일 정책금리를 인상하면서 달러가 강세를 보이자 금펀드의 수익률이 하락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실제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늘 기준 국제금값은 1온스당 1,241달러로 일주일 전과 비교해 1.97% 이상 떨어졌습니다. 포스코는 오늘 서울 포스코센터에서 제13회 아이디어 마켓플레이스 행사를 열고 올해 선정한 10개 벤처기업을 공개했습니다. 이 행사는 청년 창업과 초기 벤처기업 지원을 위해 포스코가 만든 것으로 포스코는 선정된 팀과 개인에게 엔젤 투자자 역할과 안정적 성장을 위한 지원을 하게 됩니다. 포스코는 지난 2011년부터 이 행사를 열고 전체 142개 회사를 발굴해 이 중 63개사에 96억 원을 직접
투자했습니다. 또 37개 기업은 외부 투자자로부터 2차 연계 투자와 정부 연구개발지원금 938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포스코는 올해부터 포스코그룹의 차세대 먹거리와 연관된 벤처기업을 집중 투자해 벤처기업과 포스코그룹과의 협력을 강화하면서 대중소기업 간 새로운 상생 경영의 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삼성전자의 권오현 부회장이 오늘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와 의회 관계자들 앞에서 IT 산업의 발전을 위해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권 부회장은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미국 정치 전문 매체가 주최한 유럽 대표 행사 플레이북 조찬에서 기조 연설자로 나섰습니다. 권 부회장은 연설에서 지속적인 기술의 발전과 혁신으로 첨단 기업들이 역동적이고 경쟁적이면서 상호 연관된 IT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이런 생태계가 예측하기 어려운 복잡한 글로벌 비즈니스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고 전제한 뒤 그 결과 지난 10년 동안 글로벌 기업들은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불확실성에 직면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도태 주기가 짧아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보스턴 컨설팅 그룹의 조사를 근거로 예로 들며 글로벌 기업의 평균 수명은 1970년의 절반 수준인 약 30년이고 미국의 경우 향후 5년간 현존 기업의 퇴출 가능성이 30%에 달하며 이 가능성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권 부회장은 마지막으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가 글로벌 비즈니스 시스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기업 수명을 단축할 수 있는 만큼 IT 산업에 대한 규제를 시행하는 데 신중을 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내일 25% 요금 할인과 공공 와이파이 확대 등 통신비 인하 방안을 발표합니다. 기본료 폐지는 업계의 반발을 고려해 제외됐지만 통신업계는 요금 할인 확대 시 5천억 원의 손실이 예상된다며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SK하이닉스가 참여한 한미일연합 컨소시엄이 도시바 메모리 매각 입찰의 우선 협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인수가는 2조 1천억 엔, 하나로 약 21조 6천억 원을 제시했습니다. 삼성 SDS가 오늘 인공지능 기반 분석 플랫폼 브라이틱스 AI를 공개하고 기업용 시장 공략에 나섭니다. 삼성 SDS에 따르면 이 플랫폼을 사용하면 일반 사용자도 2시간 내로 빅데이터 분석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NC소프트의 모바일 게임 리니지 M이 오늘 출시되자마자 애플 앱스토어에서 매출 1위, 인기 게임 1위를 차지했습니다. 와이즈 앱에 따르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사용자 97만 명이 리니지 M을 다운로드했고 전체 사용자 중 30대에서 40대가 70%를 차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첫입니다. 오늘도 바깥 공기가 뜨거웠죠? 전국 대부분 지역이 30도 안팎까지 올라 무척이나 더웠는데요. 현재까지도 대부분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 상태입니다. 내일도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기온이 높게 오르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이 31도, 광주가 34도가 예상됩니다. 이렇게 기온이 높게 오르면서 폭염이 나타날 때는 온열 질환에 주의하셔야겠는데요. 물을 충분히 섭취하시고 노약자분들은 야외 활동은 가급적 자제하는 게 좋겠습니다. 특히 무엇보다도 주정차된 차량에 어린이나 동물을 혼자 두는 것은 삼가셔야겠습니다. 모레는 서울의 기온 32도까지 오르는 등 전국적으로 폭염의 기세가 조금 더 강해지겠는데요. 이에 따라 폭염특보가 확대 강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심한 더위는 토요일에 누그러집니다. 일요일에는 서울의 낮 기온 26도 등으로 예년보다 낮아지면서 일시적으로 폭염의 기세는 주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시각 위성 영상입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방이 대체로 맑은 하늘 보이고 있는데요.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 충북 북부와 경북 북부는 저녁까지 소나기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고요. 내일은 소나기 소식 없이 고기압 영향권에서 종일 맑은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를 나절 예보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중부지방 맑겠고 한낮 기온 서울은 31도, 대전은 33도까지 올라 폭염이 예상됩니다. 동해안 지방도 맑겠고 한낮 기온 속초, 강릉 28도로 높겠습니다.
남부지방도 비 소식 없고 한낮에 광주 34도, 대구는 33도까지 오르면서 덥겠습니다. 물결은 남해상에서 최고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금요일 중부 내륙에 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고요. 주말에는 전국적으로 비 소식이 있기 때문에 나들이 계획하신다면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센 경제 현장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